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손이 떨리는 증상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도 손은 떨릴 수 있고요. 파킨슨병에서도 손 떨림은 증상으로 지적됩니다. 그리고 본태성 떨림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있죠. 다른 신경학적인 문제라든지 원인이 동반되지 않은 떨림을 본태성 떨림이라고 하는데요. 증상은 어떨까요? 주로 흔들린다, 떨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머리가 떨리기도 하고 손떨림, 또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이와는 상관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본태성 떨림의 위험과 증상, 그리고 증상 완화를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인순이의 떠나야 할 그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이 떨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 손떨림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손이 떨리는 수전증을 비롯해서 머리, 목, 턱이 떨리기도 하고 이 목소리 떨림도 생길 수 있는데요. 떨리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른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떨림을 증상으로 하는 건강상의 위험들은 꽤 많죠. 그렇죠. 이제 떨린다는 것은 뭐 마비하는 거고 조금 다르고요. 예. 마비는 이제 움직임이 안 되는 거고, 이런 떨림은 움직이는데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운동 조절에 이상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경우는 원인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특정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신경학적 원인을 따지면 머리 이제 파킨슨병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운동이 좀 잘 안 돼서 손이 떨리는 이런 형태라든지 뭐 다발성 경화증 같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손이 떨리게 되고, 또 내분비적으로 이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대사를 관장하는 부분이 갑상선이 이게 기능이 확 늘어나니까 높아져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서 있고요. 또 뭐 정신적인 요인으로 보면 불안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화나고 그러면 막 손 떨잖아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몸의 움직임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떨림하면 손떨림을 당장 떠올립니다. 예. 그런데 이 몸의 여기저기에서 이런 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떨린다는 거는 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동이 되는 부분은 움직이는 부분은 다 떨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손과 발이 가장 흔하게 떨리는 이런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떨림하면 손떨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떨림은 이 손뿐만 아니라 뭐 얼굴도 떨리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머리도 떠는 분도 계시고 챗머리 흔든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뭐 다리가 이렇게 하지불안 증후 같이 다리 떠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뭐 목소리 같은 것들이 떨리는 이런 형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원인에 따라서 이런 떨림의 부위가 달라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원인에 따라서 이제 떨리는 부위가 나타나는 부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손 떨리는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뭐 파킨슨병에서 떨릴 수도 있고, 또 알코올 이런 금단 증상 같은 경우도 이제 솔떨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손이 애들 떨면 너 이거 알코올 중독 아니야? 뭐 이런 놀리기도 했는데, 또 이제 어떤 특정 질환에서 눈이나 눈꺼풀이나 얼굴이나 또 목 떨림도 나타날 수 있고 목소리도 떨리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래도 가장 흔한 건 손떨림으로 봐야 될까요? 뭐 이런 알코올에 의한 거나 또 말씀해 주신 이제 파킨슨병, 이게 수전증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손떨림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게 관찰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예. 이렇게 떨림이 나타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손떨림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뭐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런 금단 때문에 손이 떨릴 수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이제 뭐 중추신경계 운동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뇌의 어떤 퇴행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파킨슨병, 이런 경우에도 손떨림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죠. 예. 이제 머리나 턱이 이렇게 떨리게 되면 이제 틱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예, 그것하고는 좀 구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머리나 턱이 떨리는 것은
틱 장애와 구별되는 여러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요. 예. 틱 장애는 이제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반복되게 뭐 움직이고 또 음성 틱도 있잖아요. 소리를 이렇게 내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예. 대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패턴이나 주기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틱은 뭐 스트레스라든지 피로라든지에 따라서 이제 변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런 증상들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또 발생되는 어떤 연령도 중요한 이런 구분점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목소리 떨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뭐 그렇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목소리 떨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목소리가 떨리게 되면 말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하고요. 또 숨을 쉬는데도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이게 말로서 대화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떨리면 마치 목소리가 뭐 염소 소리처럼 이렇게 거리면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러면 이제 위축도 되고 또 심하게 되면 이제 대인 관계도 기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목소리 떨리면 대개 이제 노이신 어른들에게 이제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생각되지만 젊은 사람들에도 요새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무래도 뭐 이런 경우는 성대가 긴장이 되거나 또 발음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또 너무 과도하게 목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생리적인 원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뭐 스트레스나 불안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뭐 바이러스 감염 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 본태성 떨림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근데 이제 본태성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본태성 떨림, 본태성 고혈압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 본태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문제가 생긴다. 이래서 이제 본태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원인이 없이 이제 떨리는 특히 이제 손떨림 나타나는 형태를 이제 본태성 진전, 수전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가족력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고요. 대개 이런 특징이 뭐냐면 손에 뭐 힘을 주거나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운동성 떨림, 뭐 활동성 떨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저 본태성 떨림은 주로 이제 손과 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글씨를 쓰거나 뭐 물건을 들을 때 뭐 수저를 하거나 뭐 옷에 단추를 잠글 때 손에 어떤 정밀한 동작을 할 때 더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부위에도 뭐 발생할 수는 있어요. 드물지만 머리가 또는 뭐 챗머리 흔들다든지 목이 떤다든지 성대라든지 다리 떨리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네, 흔치는 않지만 가족력일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은 있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상에 이상이 없게 나타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원인 찾기가 또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거고요. 떨림에서. 이 떨림이 그럼 주로 언제 많이 나타납니까? 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뭐 떨림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본태성 떨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손 떨리는 거 외에 다른 증상이 없지요. 그리고 보면 이제 마음이 조금 안정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본태성 떨림이 이제 되게 긴장하거나 좀 어색한 자리에 가게 되면 더 떨리게 되거든요. 불안하면 더 떨리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본태성 떨림 자체가 그 자체로 뭐 건강상의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좀 불편감이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평생 관리해야 될 이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대개 보면 술을 마시면 증상이 조금 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술을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이런 증상들에서 이제 알코올 중독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대개 이제 이런 본태성 떨림은 일반적으로 양쪽 손에 모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쪽 손이 조금 더 심하게 떨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대칭적으로 뛰지만 또는 한쪽이 더 시작해서 그 다음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요. 증상은 보통 이제 진행적으로 나타나요. 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악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조그맣게 미세하게 떨리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떨림의 강도라든지 떨림의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대개 이제 60대 이후에는 이런 떨림이 증상들이 더 심각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겠죠. 예, 그 본태성 떨림은 주로 이제 양손에 다 나타나게 되는 거군요. 네네. 예, 근데 한쪽이 약간 더 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떨리게 되면 피로감도 크겠습니다. 동반되는 증상들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떨림으로 인하면 아무래도 떨리면 자기가 운동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피로감도 생기죠. 이렇게 떨리게 되면 불안하고 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딴 사람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자꾸 드니까 스트레스가 받게 되겠죠. 그리고 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떨림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피로가 쌓이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또 허기가 지거나 이러면 이런 떨림의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그야말로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예, 카페인이나 뭐 니코틴 또 어떤 약물 이런 것들로 이런 떨림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카페인이나 니코틴이나 어떤 약물 같은 경우는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조금 이런 것들을 피해야 이런 증상들이 완화될 수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카페인, 우리 뭐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되게 이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드시면 맥박이 좀 빨라지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상열감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주 그런데 이제 카페인에 대한 이런 민감성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조금만 커피 마셔도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떨리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커피 하루에 몇 잔 먹어도 잠자는데 아무 이상 없고 맞습니다. 이런 증상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분도 계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니코틴, 이거 담배거든요. 네. 이렇게 담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신경 전달 물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신경계가 흥분되고 이런 증상들이 떨리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니코틴의 어떤 중독에 돼 있는 분들한테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특정 약물 같은 경우에 되게 보면 뭐 항우울제라든지 항정신병 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떨림 증상들이 유발되거나 또 떨림 증상들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또 일부 진통제 같은 경우도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떨림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의 어떤 부작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개별적인 반응을 잘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런 떨림 증상 치료하는 데 중요한 것이죠. 네. 예, 본태성 떨림이 있으시다면은 커피, 담배, 또 드시는 약물 이런 것들 잘 좀 살펴보시고 또 피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줄이셔야겠습니다. 본태성 떨림하고 아까 짚어주신 이 파킨슨병과는 잘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고 차이점도 있겠죠. 그렇죠. 떨림하면 무조건 파킨슨병도 아니고 무조건 수전증도 아니거든요. 본태성 떨림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구별해야 되죠. 왜냐하면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개 이제 본태성 진전이라는 떨림이라는 수전증하고 파킨슨병은 이 손 떨리는 시기가 달라요. 대개 이제 본태성 떨림은 물건을 짚거나 어떤 동작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떨리는 거고요. 예. 이 파킨슨병은 평소에 가만히 있어도 떨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들이 자꾸 움직여주는 마치 그 환약을 빚는 것처럼 이렇게 떨리는 형태가 이제 파킨슨병이거든요. 이런 거는 가만히 있어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태성 떨림 같은 경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올 수도 있지만 파킨슨병은 대개 이제 뇌의 퇴행성 변화이다 보니까 네.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지만 본태성 떨림은
되게 양쪽에 다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파킨슨병은 한쪽에서 먼저 떨림이 이렇게 생기고 양상을 보더라도 본태성 떨림은 손이 위아래로 떨리는 반면에 파킨슨병은 손이 앞뒤로 떨리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요. 예. 본태성 이런 떨림과 다르게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이 있으면 대개 먼저 파킨슨병이면 움직임이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발을 땅에 끌면서 걷게 되고 자세가 불안정하게 되고 얼굴이 무표정한 뭐 인형 같은 이런 형태가 되고 예. 글씨를 쓰게 되면 원을 그리다 보면 원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네. 글씨를 작게 쓰고 또 근육이 긴장해서 발작하는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 일단 뭐 손이 떨리는 거는 공통점인데 뭐 형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그렇죠. 네. 예. 현대 의학으로 볼 때도 이런 사용되는 약제는 분명히 다르겠어요. 원인이 다르고 증상이 다르니까 다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치료되는 약제가 당연히 다른 것은 것이고 또 파킨슨병은 대개 이제 이 떨림 자체가 도파민이 부족해서 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뭐 도파민 대체 치료를 하는 약물들을 쓰게 되고요. 예. 본태성 떨림은 이제 긴장돼서 또 흥분해서 이렇게 떨리는 거니까 뭐 베타 차단제나 뭐 항경련제 이런 약물들을 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다르죠. 네, 완전히 뭐 치료 방법도 다른 거고요.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본태성 떨림 어떻게 다루시나요? 대개 이제 본태성 떨림에 대한 치료는 주로 이제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예. 네, 현재로는 본태성 떨림을 완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뭐 현대의학이나 또는 한의학에도 마찬가지로 없은 상태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관리하고 병이 더 악화되는 것들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런 치료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리는 강도나 빈도를 줄여서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 시켜주는 그런 게 목표가 되고요. 예를 들면 뭐 떨림을 인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작, 예를 들면 글씨 쓰기라든지 음식을 드시라든지 물건을 이런 들기 같은 이런 현상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을 관리해서 이 아픈 분이나 떨리는 분들이 본인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본태성 떨림을 단순히 이제 신경학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우리 몸 전체의 신체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뭐 기나 혈의 어떤 부족이라든지 순환 상태 그리고 내부 장기의 어떤 이상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대의학과는 조금 다른 이런 접근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동의보감이 대표적인 서적 중에 하나이지만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수전증을 심허 수준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이 허하다, 심장이 허약해서 손이 떨린다 이런 뜻인데 예. 여기서 심장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박동하는 그런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심자를 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허약해지면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에 내가 약해지게 되면 이런 손이 떨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심허라든지 뭐 간풍이라고 해서 분노한다든지 소화기의 기능에서 음식이 섭취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전증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치료이고 그게 한의학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게 한 번에 좀 낫기는 쉽지 않고요. 예, 평생을 좀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이군요. 네. 만성 질환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돼 보니까 만성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마음심으로 보는 거군요. 네,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이제 허해지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제 침 치료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침 맞는 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네. 본태성 손떨림이 진단된 경우는 뭐 한의학에서 다양한 치료를 해서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침 치료예요. 대개 침 치료하면 통증만 완화시켜주고 어떤 마비가 됐을 때 중풍 같은 거 걸렸을 때 치료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요
본태성 떨림 같이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안정시키고 조절시켜 주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침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하고요. 또 대개 이런 침 치료를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또 자율신경계를 조절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이나 불교감신경의 어떤 불균형들을 조절해 주셔서 또 이런 떨림 증상들을 치료하게 되고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본태성 떨림은 그럼 침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곳에 침을 좀 맞게 되고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대개 이제 침 치료를 하게 되면 마음과 관련돼 있는 경락들을 치료하기 때문에 마음과 관련돼 있는 그 손에 있는 경락, 심경이라든지 소장경 같은 경우를 치료하고요. 예. 요게 떨리는 일종의 풍이기 때문에 풍과 관련돼 있는 거름경이라는 것들을 같이 치료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결이 이제 우리가 그 소부라는 혈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디냐 하면 손바닥에 있는데요. 손을 가볍게 쥐면 이 5번째 손가락이 손바닥에 닿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위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스트레스나 분노하거나 이렇게 생기는 열받아서 생기는 이런 떨림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이 부위를 지금 한번 눌러봐서 뭔가 좀 아픈 감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내가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요. 예. 예, 주기적으로 좀 맞고 증상 좀 완화되고 좀 심해지면 다시 맞고 이렇게 반복해서 맞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맞아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약 치료가 이런 부분의 증상들을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고요. 기력이 떨어지거나 전신적인 기능들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라든지 우리 몸의 순환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약물 치료를 해서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한의학의 약물 치료는 떨리는 그 자체보다도 그 환자분의 어떤 전체적인 체질이라든지 어떤 증상에 따라서 약물들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네. 대개 이제 떨림 자체만을 치료할 때는 대개 이 떨리는 것은 바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 바람을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를 하고요. 체질이 있다면 기혈을 보충시키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거나 아니면은 노화 현상들을 조금 약화시켜주는 그런 지연시켜주는 그런 약물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죠. 네, 침을 맞고 또 경우에 따라서 증상 완화를 위한 약재들도 사용하게 되는 거군요. 무엇보다 또 생활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카페인, 니코틴 이런 약물 짚어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생활 습관이란 일상생활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해서 마음 관리를 잘해서 떨림의 증상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하게 되니까 명상을 하든지 호흡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을 푹 주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잠을 못 자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도 잠도 못 자니까요. 결국 계속 악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잠을 푹 잔다는 것은 뭐냐면 그날 생겼던 여러 가지 어떤 신경 독소들을 잠을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시켜주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머리에 맑은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탁한 기운이 자꾸 올라가서 이런 부분에 조절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잠을 푹 자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과로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충분하게 휴식하고 또 바른 자세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또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운동을 해서 체력을 좀 길러주게 되면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예,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군요. 예, 특히 이제 운동이 강조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운동은 사실 우리 몸의 어떤 긴장 상태를 많이 풀어주는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떨림 증상이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적절하게 또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운동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려도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야말로 이렇게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의식적으로도 이것들은 자꾸 물리치고 또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운동을 통해서 그것들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시간만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잡생각이 들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해서 신체적인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체력도 증진시켜주게 되면 이런 떨림 증상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떨림 증상이 있을 때 특히 어떤 부분들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까요? 떨림 증상이 있게 되면 이게 떨림이 얼마나 강도가 심하냐, 그리고 떨리는 빈도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리고 언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그리고 같이 수반되는 어떤 증상들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언제 떨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형태가 떨리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아까 이제 본태성 떨림하고 파킨슨병 구분할 때도 그렇게 구분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떨리는 빈도와 강도와 발생하는 상황과 그리고 동반 증상들을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가능하다면 이제 병원에 오시기 전에 어떤 떨림이 증상이 있을 때는 영상을 찍어두시는 게 좋아요. 요새 거의 다 휴대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떨릴 때는 내가 어떤 형태에 떨린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서 병원의 의사한테 갖다 주시면 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닐 세다카의 Breaking Up is Hard to Do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에 담긴 건강 이야기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책의 제목이요. 운동하는 사피엔스입니다. 네. 예. 책 제목 일단 재미있습니다. 네. 운동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운동 뭐 좋아하진 않는데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잘 안 되죠. 솔직히 이제 운동하러 갈 때 막 하고 싶어서 가진 않는데 그래도 해야지 하고 저는 가거든요. 네. 근데 또 하고 나면 또 괜찮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책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건강한 음식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근데 병원에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꼭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예. 몸을 자주 움직이고 운동하세요. 맞습니다. 예. 운동이 중요한 거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잘 안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뭐 비만, 당뇨가 생기고 각종 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근육과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통증들이 생겨납니다. 운동 결심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하죠. 근데 몸이 늘 이러한 결심을 배신을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지속하는 것에 실패하고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자신을 자책하죠. 왜 그럴까?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고 있습니다. 운동이 그렇게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이라면 왜 우리는 스스로 운동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 움직이기 싫어하도록 진화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운동하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알면서도 참 이게 막상 하려면 나서기가 쉽지 않고. 네. 예. 책을 쓰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인간 신체 활동의 진화를 연구하는 분이세요. 예. 하버드 대학교 인간 진화 생물학과 데니얼 리버먼 교수란 분이 책을 썼는데요. 왜 인간은 운동을 싫어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뭐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원주민 부족도 찾아다니고 여러 문헌들을 찾고 실험 결과들을 찾아서 이 책을 썼다고 그럽니다.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멕시코 오지의 타라우마라 원주민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예. 이 타라우마라 원주민은 소문이 이 원주민들은 상상도 못할 먼 거리를
밥 먹듯이 매일 달린다. 엄청 빨리 달린다. 예. 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들을 인터뷰하고 만나봤습니다. 예. 근데 소문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달린다, 잘 달린다라고 알고 갔는데 웬만하면 달리지 않고 본인이 보기에 게으른 모습으로 늘 있더랍니다. 아, 예. 소시적에 잘 달리기로 유명했던 70대 노인과 인터뷰를 했는데 예, 예. 그 노인은 달리기만으로 사슴을 뒤쫓아서 맨손으로 사냥했다라는 무용담을 풀어놨어요. 달려서 사슴을 잡았다? 이게 과연 인간이 가능한 일인가? 믿기지 않았죠. 예. 그래서 리버먼 교수는 아니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하기에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노인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럽니다. 예. 아니 꼭 달려야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달릴 사람이 대체 어디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닥치니까 달렸다라는 거예요. 예.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했던 타라우마라 원주민들 역시 생존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었지 원래 잘 달리거나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인류의 오랜 조상들은 수렵 채집인들이었잖아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동물들을 잡아야 했고 야생동물을 사냥해야 됐고 그래서 그들은 원래 잘 달리고 운동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원래부터 운동하고 싶어 한다라는 일종의 통념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렵 채집인들이 잘 달렸고 잘 운동해서 먹을 걸 확보를 했으니까. 그런데 저자는 거기부터 잘못된 생각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인간은 원래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싫어한다가 맞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구상에 거의 이제 남은 유일한 수렵 채집 원주민들이 있거든요. 탄자니아의 하드자독이라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들을 찾아가서 만나봐도 이들은 움직이기 싫어하는 게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움직이기 싫어한다라는 걸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달린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예. 뭐 저희도 보면 뭐 버스를 타기 위해서 뭐 급히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될 때는 또 본능적으로 뛰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필요하니까 뛴다는 거군요. 저자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인간 진화생물학과 교수인데 그 진화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운동으로 이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운동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게으름과 연관지어 답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은 비만을 의지 부족의 문제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자는 사실 에너지 낭비를 피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운동하기 싫어한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네. 네. 인간이 본래 움직이는 것을 꺼리고 운동하는 걸 싫어한다. 이 사실을 일단 인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는 행동을 해야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운동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과 변화가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운동하면서 우리 몸과 근육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 모든 손상을 더욱 빠르게 보수할 뿐더러 과거에 운동하지 않았을 때 생겼던 일부 손상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운동은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진화론 그리고 인류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신체 활동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인류는 되도록 신체 활동을 피하려는 본능을 키워왔다고 그래요. 운동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인류가 얻을 수 있는 칼로리는 제한적인데 우리 몸이 이미 뇌, 간, 근육에서만 휴식기 신진대사의 3분의 2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가만히 있어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인류는 에너지 수치가 유난히 낮았던 조상에서 출발을 했고 또 생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유난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쓸데없는 신체 활동을
꺼리는 성향으로 진화하게 됐다라고 저자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몸이 좀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책에 보면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들어왔던 이야기, 저자는 이걸 미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잘못됐기 때문인데 예. 12가지를 열거하고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신이 우리는 운동하도록 진화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예. 틀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빈둥거리는 건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것도 미신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럽다는 거군요. 자연스럽다는 거죠. 세 번째, 앉아있으면 건강에 나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라고 그럽니다. 네 번째, 우리는 매일 밤 8시간은 자야 한다. 역시 잘못된 생각. 지구력이 좋은 사람이 속도까지 빠를 수 없다? 아니요. 동시에 다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극히 강해지도록 진화했다? 이거 역시 틀린 이야기고요. 걷기로는 살을 뺄 수 없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달리기 무릎에 나쁘다? 틀린 이야기고 예. 나이 들수록 몸을 덜 움직이는 게 좋다? 이거 역시 틀린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운동의 종류와 양에는 최적의 수준이 있다. 잘못된 정보라는 거죠. 이렇게 12가지 미신이 각각 책의 목차에 열거가 돼요. 그리고 이러한 미신들이 왜 생겨났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올바른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생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예. 라는 다그침을 만들게 하고 이게 오히려 운동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운동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 내가 이걸 거스르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운동과 친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인간의 몸을 올바로 이해하고 진화적인 본성에 맞는 운동 방법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12가지를 조목조목 비판했는데,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좀 생각이 드는 항목도 있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들으시는 네. 분들은. 네. 네. 이 잠은 좀 충분히 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예.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일단 오래 앉아 있는 것. 예. 이게 분명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 그렇죠. 드렸거든요.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지방이 쌓이고 혈류에 지방과 당을 흡수하는 속도를 떨어뜨려서 근육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만성 염증은 동맥, 근육, 간, 뇌, 신체를 끈질기고 은밀하게 손상시킵니다. 예. 분명히 오래 앉아 있는 건 나쁜 일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평소에 많은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미신 가운데 앉아 있으면 건강에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못된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저자는 앉아 있는 게 분명 나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이 아니라 예. 어떤 패턴으로 앉아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험 결과 장시간 앉아 있더라도 잠깐 몸을 움직이면 팔을 흔들고 다리를 흔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예. 혈액 속의 당이나 지방이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 과거에도 인류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등받이 의자에 무력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수시로 사부작 움직였다라는 거죠. 예. 저자는 만약 지금 앉아 있는데 죄책감이 든다면 그만큼 많이 앉아 있도록 진화했다라는 점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예.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피할 방법을 찾으면 되죠. 한 자리에 너무 오랜 시간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기보다는 잠깐 움직이면서 활동적으로 앉아 있을 방법을 찾으면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앉아 있더라도 틈틈이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면 정체돼 있던 우리 몸이 다시 부스팅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잘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앉아 있는 게 불편하면 움직이게 되는데 요즘 이제 의자들도 좋고 그래서 앉아 있는 게 좀 편하거든요. 소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안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운데요. 달리기의 경우 인간은요, 그 단거리를 빠르게 달리는데 상당히 취약합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예. 우사인 볼트조차도 최대 속도가 야생 염소나 곰이나 하이에나 기린에 한참 못 미치죠. 동물과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신체 구조상 인간은 굼벵이일 수밖에 없게 진화됐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땀 흘리기 챔피언 능력 덕분에 장거리 달리기에 있어서는 한 번쯤 다른 동물과 겨뤄볼 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달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편견이 있어요. 오래 달리면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 또 엉덩이 물렁뼈가 깎인다. 골 관절염까지 생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는 이거 역시 사실이 아니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 건들의 정밀 연구 결과 오히려 달리기 등의 신체 활동이 물렁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골관절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무릎 골관절염 발병 확률이 최근 들어서 2배 이상 높아졌는데 그건 옛날보다 더 움직여서가 아니라 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래 달리기를 했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행복감이 찾아오게 되는데 예. 우리가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오랫동안 달리면 오피오이드, 엔돌핀 그리고 마치 마리화나에 들어있는 활성 화합물과 비슷한 엔도카나비노이드 같은 사람의 기분을 상당히 좋게 만드는 화학 물질들이 자극을 받고 분비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달리기를 하거나 오랫동안 춤을 추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조된 기분을 맛보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달리기 오래 하시는 분들도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맞습니다. 예. 그 보면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달릴 수 있을까 싶은데 또 정작 달리시는 분 말 들어보면 말씀해 주신 그런 극도의 쾌감이 짜릿한 오는 쾌감. 순간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맛에 난 달린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인류는 운동을 좀 싫어하도록 진화했지만은 결국 우리는 각자 맞는 운동법을 통해서 운동을 해야지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죄책감 갖지 말고 우리는 원래 운동하기 싫어하도록 진화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예. 예.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석기 시대부터 걷기, 달리기, 땅 파기, 기어오르기 매일 몇 시간의 맨몸 운동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 예. 결과 인간의 몸이 운동을 통해서 노화를 이겨내도록 진화했다라는 거죠. 이거 역시 중요한 겁니다. 책은 운동은 필요하지만 막무가내로 그렇다고 운동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래 살려면 운동해야 되지만 남들이 좋다고 해서 모두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운동을 찾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운동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따르면 우리는 과거 인류만큼만 살 수 있게 됩니다. 더 빨리 노화하고 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수많은 질병, 만성적이고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에도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과 정신 모두가 튼튼할 때 얻을 수 있는 패기 넘치는 노화를 살 경험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책은 과거 조상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된 현생 인류는 반드시 진화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남들이 추천하는 운동이 아닌 나에게 맞는 운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들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운동하러 나가려면은
나가야 되나 하기 싫은데 생각 들면서 스스로를 좀 자책했었거든요. 그렇죠. 난 왜 이 모양인가. 예,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거슬러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운동하는 사피엔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유열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